해외여행지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서울 안방에서 버튼 하나로 그들의 세상을 지옥으로 바꿨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가정을 비웃듯 제 명의의 무제한 카드를 들고 튄 그 남자를 국제미아로 만들어버린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줄 사이다 같은 힘이 됩니다. 결혼 3년 차 32살의 저는 IT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와는 대학 시절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저희는 맞벌이를 하며 청약 점수를 쌓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정말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값도 아끼며 적금을 부었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고생시킨다고 늘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라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았지만 저는 그게 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고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일찍 일어난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행용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팀을 대상으로 태국 푸켓으로 특별 워크숍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푹 쉬고 올 테니 다녀와서 우리 더 열심히 살자고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평소 비상금으로 관리하던 개인 카드를 남편 지갑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그 카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한도가 무제한에 가까워 해외에서 혹시라도 생길 급한 일에 쓰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타지에서 돈 없어서 기죽지 말라는 제 배려가 결국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공항으로 떠나고 몇 시간 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도착했다는 안부 연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해외 승인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품목을 확인해 보니 여성용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워크숍을 간다던 남자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성용 명품을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혹시나 제 선물을 미리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지만 민수 씨는 평소 제 선물을 살 때 10만 원 넘는 것도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은 평소 본인의 공식 계정 외에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부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태블릿을 열어 SNS를 확인한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만의 비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비행기 1등석 티켓 2장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티켓에 적힌 이름은 남편 박민수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인 강유리였습니다. 댓글창에는 강유리라는 여자가 오빠 덕분에 1등석도 타본다며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남겼고 제 남편은 내 공주님을 위해 무제한 카드를 가져왔으니 돈 걱정 말고 즐기라는 대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제 피땀 섞인 월급과 야근 수당으로 채워진 계좌와 연결된 그 카드가 남편의 불륜 행각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부어봤자 남편은 오해라고 발뺌하며 현지에서 제 돈을 더 펑펑 써버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증거부터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의 모든 게시물과 댓글을 캡처하고 호텔 예약 사이트와 연동된 제 이메일을 뒤져 그들이 묵을 숙소가 어디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푸켓에서도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풀빌라를 예약했더군요. 제 카드로 말이죠. 이 시점에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남편의 경제적 허세를 믿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마이너스 통장만 가득한 빈털터리였는데 제 앞에서는 성실한 척하며 제 명의의 재산을 야금야금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지금쯤 비행기 안에서 상간녀와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30대인 저희 세대는 이제 참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고 부당하게 쓰인 제 돈을 되찾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부 사이에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의자가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사치와 외도에 카드가 쓰인다면 그것은 명백한 부정 사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해 가장 시원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며 끼니를 때우는 동안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제 카드로 비싼 음식을 즐기려 하겠지만 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카드사 홈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지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내리고 호텔 로비에서 환하게 웃으며 체크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안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찰나에 저는 서울에서 조용히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흔적을 보며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감도장과 통장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복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결제 승인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푸켓 현지에서 겪게 될 당혹감과 수치심은 제가 느낀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타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옆에 있는 여자는 짜증만 내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제가 설계한 첫 번째 파멸의 그림입니다. 제 카드를 들고 당당하게 출국한 남편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릴지 저는 아주 차분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법적 권리를 동원해 그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꿈에도 모른 채 푸켓의 태양 아래서 웃고 있겠지만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명의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들이 현지에서 겪게 될 아비규환을 상상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30대의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가장 완벽한 이별과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공항으로 떠난 뒤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워크숍을 간다며 들떠서 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타지에서 고생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에 올린 500만 원 결제 문자는 그 모든 신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결제된 그 거액은
제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챙겨간 그 카드는 우리가 비상시에 쓰기로 했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SNS 부계정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 1등석 좌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의 손과 가느다란 여자의 손이 나란히 샴페인 잔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달린 글귀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최고라며 1등석 태워줘서 고맙다는 상간녀의 댓글과 내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남편의 답글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호화로움은 전부 제 카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1등석 티켓 2장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사치를 제 카드를 이용해 상간녀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남편은 분명 카드가 도용당했다거나 오해라며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그들은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푸켓 공항에 내려서 본격적으로 제 돈을 쓰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를 악물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부계정에 실시간으로 자랑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푸켓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본인이 예약한 풀빌라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사진을 찍어 올리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죠. 그 사진 속에서 상간녀는 제가 선물로 줬던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야근하며 고생해서 번 돈을 마치 본인의 능력인 양 그 여자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1등석 기내식으로 제공된 캐비아와 스테이크 사진을 보며 저는 오늘 점심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제 모습이 떠올라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경제적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뜰하게 모은 돈이 그에게는 상간녀와의 즐거운 유흥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푸켓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푸켓의 화창한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에는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항 로비에서 미리 예약한 최고급 세단 픽업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 예약비 또한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카드사 앱을 통해 실시간 결제 내역을 계속해서 새로 고침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산 명품 가방과 화장품, 그리고 현지 도착 직후 결제된 고급 차량 렌트비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승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제 카드를 훔쳐나갔고 이를 통해 상간녀에게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허락받지 않은 카드 사용은 엄연한 문제입니다. 특히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와 같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제 카드를 마음껏 쓰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제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내역이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간녀를 위해 결제한 내역들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저는 남편이 푸켓의 호화로운 풀빌라에 체크인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은 1박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었고 체크아웃 시점에 결제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먹고 가장 화려한 밤을 보낸 뒤 계산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지금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제 카드를 들고 나간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30대인 저는 이제 감정에 치우쳐 이를 그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로 긁는 그 모든 금액은 나중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시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갈 빚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이 돌아올 자리를 지워나갔습니다. 그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하며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푸켓의 풀빌라에 도착한 남편은 다시 한번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개인 수영장이 딸린 방과 그곳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내보다 훨씬 예쁘고 젊은 여자와 이런 곳에 와서 행복하다는 식의 암시가 담긴 글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젊고 예쁜 상간녀가 돈 한 푼 없는 당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도 곁에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영업 능력이 좋아서 이런 대접을 받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제 카드 한 장에 매달린 가련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정지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그 긴장감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푸켓 현지에서 겪게 될 수치심은 제가 느낀 배신감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남편은 본인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명의의 카드는 제 허락 없이는 한낱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푸켓과의 시차를 계산하며 그들이 가장 곤란해질 시간을 골랐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해야 합니다. 남편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그를 단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제 카드가 거절당하는 그 순간 그의 허세와 상간녀의 사랑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정의 구현의 방식입니다. 1부에서 시작된 배신의 서막은 이제 2부에서 본격적인 응징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이어 푸켓 현지에서도 쉴 새 없이 긁히는 소리가 서울에 있는 제 휴대폰을 통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한도 무제한이라는 점을 이용해 남편은 정말 거침없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7년을 연애하고 3년을 함께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끼고 모으며 미래를 꿈꿨던 그 모든 순간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엄살을 부렸고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 제 수입의 대부분을 공동생활비와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본인의 용돈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갚는 데 쓰인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그 돈으로 저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상간녀와의 만남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남편의 SNS 부계정에는 제가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상간녀와의 기록들은 저를 기만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그는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상간녀와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 데이트 비용 역시 교묘하게 생활비 항목으로 청구하거나
제 눈을 속여 결제해 왔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느라 기가 죽지 않게 하려고 제 카드를 기꺼이 내어주었지만 그는 그 배려를 저를 비웃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상간녀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저를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묘사하며 본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자인 양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뜰하게 모은 청약 저축과 비상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본인의 쾌락을 위해 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푸켓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는 명분은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치밀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는 제가 준 카드로 비행기 표를 사고 상간녀에게 줄 명품 가방을 사며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인 척 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치의 기반은 제가 흘린 땀방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올린 사진 속에서 상간녀의 정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공적인 관계를 빌미로 두른 대담하게 외도를 이어왔고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만 바보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워낙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주변 상황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상간녀 강유리는 SNS에 남편을 나의 물주라고 저장해 놓고는 본인이 원하는 명품 리스트를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리스트를 보며 제 카드 한도가 충분한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분노가 차올라 당장이라도 카드를 정지시키고 싶었지만 저는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푸켓에서 가장 비싼 액티비티를 즐기고 호텔 내부의 화려한 시설을 이용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현재 해외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은 고액 결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상담원에게 조만간 도난 신고를 할 예정이니 대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풀빌라 안에서 룸서비스를 시키고 가장 비싼 샴페인을 따는 그 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깨달은 원리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고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것인 양 휘두르는 자들에게는 말로 하는 훈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경제적 수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의 경제적 기반임을 망각한 채 저를 배신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남편의 실체가 아닌 그가 긁는 카드 전표의 숫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짜 사랑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할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 카드 정지 버튼 하나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상황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워크숍에서 대접받고 있는 줄 알고 기세등등하셨습니다. 아범이 이번에 승진이라도 하려나 보다며 제 덕이 아니라 우리 아들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니 나중에 민수한테 더 잘하라는 훈수까지 두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잘난 아들이 지금 며느리 돈으로 다른 여자랑 외국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푸켓 현지 시각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수영장에서 달빛을 보며 내일의 호화로운 일정을 짜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제 카드로 긁은 모든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제출할 증거 자료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집행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수와 상간녀 강유리, 두 사람이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될 사연이 될 것이고 그들은 평생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과 재산을 착취한 대가는 혹독해야 합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용서할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사랑은 증오보다 더 차가운 법입니다. 저는 제가 준 카드가 남편의 손에서 거절당하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타지에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그들의 모습은 제가 겪은 배신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단의 시간을 앞두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결제를 필요로 할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푸켓의 고급 식당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을 때 저는 법적 대응을 위한 모든 자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우선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관한 판례와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명의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빌려준 카드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특히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외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저는 카드사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이 카드가 현재 명의자인 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제 카드를 들고 나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어 본인을 찌르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제가 법이나 경제 원리에 어둡다고 생각하며 무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외에서 고액 결제를 반복하는 행위는 추후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남편이 결제한 영수증 내역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며 그가 상간녀 강유리에게 사준 물건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가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상간녀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냉철한 계획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는 타이밍은 그들이 가장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시점이어야 했습니다. 푸켓의 호화 풀빌라는 체크인 시 가결제를 진행하고 체크아웃 시점에 모든 식비와 부대시설 이용료를 합산하여 최종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지막 날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짐을 챙겨 로비로 나오는 그 순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가진 현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제 카드 하나에 모든 일정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남편이 대단한 재력가인 줄 알고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었으니 카드가 멈추는 순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경제적 징벌의 원리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결국 돈이며 그 돈의 줄기를 끊었을 때 비로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남편이 제 카드로 긁은 금액들을 하나하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한 해외 결제의 특성을 이용해 제가 직접 승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남편에게 그 비용을 온전히 떠넘길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불륜 여행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의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찾아내어 그가 가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이 끝나면 제 돈으로 그 구멍을 메울 생각이었겠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파산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어른들에게도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해외에서 대접받는 것을 본인의 자랑으로 여기고 계시니 그 대접이 사실은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저에게 남은 것은 제 자신과 제 재산을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푸켓의 태양 아래서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카드로 비싼 칵테일을 주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칵테일의 달콤함이 곧 쓰디쓴 현실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지만 저는 한 번 더 심호흡하며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순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푸켓의 날씨와 시계, 그리고 카드사 승인 창을 번갈아 보며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본인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추락의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그가 다시는 제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어벽을 칠 것입니다. 이제 복수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푸켓의 태양은 강렬하게 타올랐고 남편 박민수와 상간녀 강유리의 호화로운 생활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네준 무제한 카드를 마법의 지팡이라도 되는 양 휘두르며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치를 즐겼습니다. 최고급 풀빌라의 개인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그들이 보낸 SNS 인증샷들은 제 분노를 차갑게 식히는 동시에 복수의 설계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울에서 야근을 하며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줄도 모르고 현지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상간녀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상간녀 강유리는 남편의 가짜 재력에 완전히 도취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들을 풀빌라 침대에 나란히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 올리며 능력 있는 오빠 덕분에 공주가 된 기분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가방 하나하나가 제 피땀 어린 야근 수당과 적금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 없는 그녀는 남편이 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낙원은 제 손가락 끝에 달린 정지 버튼 하나로 언제든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풀빌라 내부의 스파 서비스를 예약하고 마지막 밤을 장식할 최고급 디너를 주문했다는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지갑에 든 현금이라고는 고작 몇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제 카드 한 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업직 특유의 허세로 호텔 직원들에게 팁을 남발하며 마치 본인이 이 호텔의 VIP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조용히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한 잠복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드사 VIP 전담팀에 미리 연락하여 제가 지정한 특정 시간에 해외 승인 거절 사유를 도난密분실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두었습니다. 또한 푸켓 현지 호텔의 체크아웃 예상 시간을 파악하여 그들이 가장 곤란할 수밖에 없는 골든타임을 계산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그 화려했던 여행의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내미는 카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씨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민수가 푸켓에서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인정을 제대로 받았나 보더라. 나한테도 푸켓 과일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도 다 아범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잘난 아들이 지금 누구의 돈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곧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알게 되신다면 과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네, 어머니. 민수 씨가 현지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남편의 짐을 정리한 상자들이 거실 한복판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30대인 저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남편의 바람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비겁함과 탐욕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혼은 슬픈 결말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는 정화작용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본인의 경제적 실체가 제 도움 없이는 한낱 허상일 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간녀 역시 본인이 사랑했던 것이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제 카드의 한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약한 마지막 디너 코스가 시작되었다는 승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샴페인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푸켓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앞날이 이토록 화려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마시는 것은 샴페인이 아니라 제가 설계한 파멸의 독배였습니다. 저는 이제 카드사 앱을 켜고 분실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집행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경제적 권한을 통해 그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남편이 현지에서 겪게 될 당혹감, 호텔 로비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 카드가 거절당하는 그 굴욕적인 순간이야말로 제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 한 푼의 현금도 없이 고립되는 공포를 그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푸켓의 현재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체크아웃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부까지 이어질 이 복수극에서 5부는 그들의 화려한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기 직전의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박민수, 너의 낙원은 여기까지야. 저는 남편이 푸켓에서 마지막 밤을 즐기는 동안 서울에서 또 다른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번 복수의 대상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감싸고 며느리인 저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온 시어머니 김미숙 씨, 그녀에게도 진실의 몽둥이를 휘두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민수랑 통화했니? 아범이 거기서 정말 대접을 잘 받고 있나 보더라. 나한테도 사진을 보냈는데 아주 번쩍번쩍한 호텔에서 왕처럼 지내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아. 너도 나중에 민수 돌아오면 맛있는 것 좀 해주고 정성을 다해라. 아범이 밖에서 고생해서 너도 호강하는 것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속이 뒤집혔겠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즐겁게 들렸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니까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민수 씨가 푸켓에서 얼마나 즐겁게 보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지내더라고요. 특히 면세점에서 어머니 선물이라며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세트도 샀다고 하던데요. 민수 씨가 이번에 돈을 정말 아끼지 않고 쓰고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어머, 정말? 아범이 내 선물까지 챙겼단 말이냐?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지은아, 너도 들었지? 민수가 이렇게 효자다. 저는 시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더 큰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민수 씨가 지금 제 카드를 가져갔잖아요. 한도가 무제한이라 아주 펑펑 쓰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로 싹 골랐다고 하니 아마 내일 모레 집에 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민수 씨한테 어머니 선물은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거로 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 남편이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치를 부렸다는 것을 입증할 아주 훌륭한 밑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받을 선물에 눈이 멀어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남편의 카드가 정지되고 국제 미아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이 아들의 사치와 선물을 인정한 이상 법적으로는 제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남편이 제 허락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대인 저에게 시댁은 더 이상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묵인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남편 박민수가 상간녀 강유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인화하여 시어머니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라고 믿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효심의 근원이 며느리의 카드를 훔쳐서 낸 허세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남편의 늦은 귀가나 불성실한 태도를 두둔해 왔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저 또한 며느리가 살다 보면 남편 카드를 정지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뻔뻔한 논리를 그대로 돌려줄 작정입니다. 남편이 푸켓에서 상간녀와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는 시어머니의 헛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풍선이 커질수록 터질 때의 소리는 더 요란한 법입니다. 저는 다시금 카드사 앱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중에도 승인 문자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루프탑 바에서 결제된 150만 원. 남편은 정말 죽기 직전에 불나방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불길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깔아놓은 밑밥은 이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호텔 로비에서 결제 거부 메시지를 마주하고 그 당혹감을 시어머니에게 울며 불며 하소연할 때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아끼던 명품 시계와 신발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위자료 대신으로 압류할 품목들입니다. 저는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치밀하게 승리를 설계하는 기획자로서 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박민수, 그리고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시어머니, 두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그 짜릿한 사이다의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심장은 복수를 향한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푸켓 현지 시각은 자정 무렵 남편과 상간녀가 일주일간의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위해 풀빌라 로비로 내려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분실 및 도난 신고 메뉴를 열고 사유란에 본인 이외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의심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난 10년간 쌓아온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조차 깨끗이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지금쯤 로비에서 상간녀의 어깨를 감싼 채 지갑에서 제 명의의 블랙카드를 아주 우아하게 꺼내 들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쓴 숙박비, 룸서비스, 스파 이용료, 그리고 마지막 호화 디너까지 합치면 결제 금액은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카드를 기기에 긁는 찰나의 정적.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승인 완료가 아니라 시뻘건 글씨의 디클라인드 거절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마 기계 오류라며 너스레를 떨며 다시 한번 결제를 요청했겠죠. 저는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에 날아온 승인 거절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승인 거절 분실도난 카드 문자가 연달아 3번이나 찍혔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긁어댔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 상간녀의 불안한 눈빛과 식은땀을 흘리며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애쓰는 남편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번호를 수신 차단해 두었기에 저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국제 미아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낯선 타국, 단 한 푼의 현금도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호텔에 억류되는 공포. 호텔 측은 결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거나 여권을 압수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카드 한 장에 자신의 목숨줄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상간녀 역시 능력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빈껍데기뿐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의 그 가벼운 사랑도 함께 증발해버렸을 것입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제 거부로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였을 것입니다. 남편은 이제 본인이 가져온 명품 가방들을 팔아서라도 호텔비를 결제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 역시 제 카드로 산 작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변호사를 통해 호텔 측에 이메일을 보내두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된 것이며 현재 한국 수사기관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니 카드를 압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대인 저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며 울지 않습니다. 남편이 겪는 이 수치심은 제가 느낀 배신감의 이자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남편의 부정 사용 내역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한국에 돌아오는 즉시 공항에서 수사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등석을 타고 금이 환영하려던 그의 꿈은 차가운 수갑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남편의 처절한 메시지나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전화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푸켓의 무더위 속에서 절망에 몸부림치며 진심으로 빌 때까지 저는 이 고요한 승리의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켓 로비에서의 결제 거부 사태가 벌어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김미숙 씨였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호텔에 억류되자마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울며불며 전화를 건 모양입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민수가 지금 푸켓 호텔에서 경찰에 넘겨지게 생겼단다. 카드가 정지됐다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봐라. 빨리.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는 아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마치 미리 준비된 연극 대사를 읊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 씨가 제 카드를 가져갔는데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저도 제 명의의 카드가 해외에서 갑자기 수천만 원씩 긁히니까 겁이 나서 도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니. 내 남편이 쓴 건데 그게 무슨 도난이냐? 당장 신고 취소하고 결제해줘. 민수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호텔 방에도 못 들어간단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혼자 간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카드 승인 내역 보니까 여자 옷이며 가방이며 제 사이즈도 아닌 것들을 잔뜩 샀던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아까 아들이 대접받는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 대접, 제 돈으로 상간녀랑 같이 받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그 효도 선물도 알고 보니 제 카드로 긁은 작물이네요. 경찰에는 이미 신고 접수됐고 저는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할 뿐이에요. 호텔비요? 민수 씨가 그 여자한테 쏟아부은 돈이면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머니가 대신 내주시든가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남편의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호텔비만 좀 어떻게 해줘. 나 여기서 잡혀가면 끝이야. 상간녀 아니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제발 살려줘. 비굴하기 짝이 없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상간녀 강유리와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확보해둔 상태에서 아는 동생이라는 변명이라니 끝까지 저를 바보로 아는 그의 태도에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푸켓의 습한 공기 속에서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하고 있을 것입니다. 1등석의 안락함과 샴페인의 달콤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범죄자라는 낙인뿐입니다. 상간녀 또한 자신을 공주로 만들어줄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아내의 카드를 훔친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한국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수사관들의 차가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30대인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모든 허영의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임을 말입니다. 푸켓의 호화로운 호텔 로비는 더 이상 박민수에게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카드 정지 버튼 하나로 그가 쌓아 올린 가짜 세계는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호텔 측은 결제가 되지 않자 즉각 태도를 바꿨고 현지 경찰까지 호출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남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상간녀의 명품 가방들을 담보로 맡기려 했지만 이미 작물로 신고된 물건들을 호텔 측이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비굴하게 돈을 구걸하며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서울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30대인 저는 감정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이혼 소장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귀국 시간에 맞춰 공항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마중 나간 이유는 재회의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신용카드 부정 사용과 절도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일주일 전 당당하게 떠났던 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1등석의 여유는 온데간데없고 며칠 밤을 지샌 듯 퀭한 눈과 구겨진 옷차림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상간녀 강유리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구원자를 만난 듯 달려오려 했지만 제 곁에 서 있던 2명의 수사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수 씨 되십니까?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절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내가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카드로 상간녀랑 1등석 타고 푸켓 갈 때는 내가 마누라로 보였니? 내가 쓴 그 수천만 원, 이제 내 힘으로 갚아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여자분, 강유리 씨 맞죠? 조만간 법원에서 소장받게 될 테니 기대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사관들은 남편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본인의 이름이 불리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편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체증은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 섞인 욕설을 뒤로 한 채 저는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월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을 괴물로 키운 그 집안에 제가 줄 자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뿐입니다. 배신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의 명예도, 가족의 신뢰도,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경제적 기반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구부까지 달려온 이 잔혹한 복수극의 끝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경찰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편 박민수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당당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해외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한 행위는 형사상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뚜렷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남편은 부부 사이에 쓴 돈인데 왜 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상간녀를 위해 지출한 명백한 부정 사용 내역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간녀 강유리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인 줄 알고 매달렸던 그녀는 남편이 범죄자로 전락하자마자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남편의 범죄 수익제 카드 결제분을 함께 향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겁에 질려 합의를 구걸했지만 저는 단 한 푼의 선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1등석의 안락함은 이제 법원의 소장과 막대한 위자료 청구서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구속 가능성에 사색이 되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다. 민수가 철이 없어서 그랬으니 한 번만 받아오. 내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내가 민수랑 그 계집애 정리시키고 평생 내 종처럼 살겠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살다 보니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빗나간 아들 사랑이 민수 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혼 판결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와 경제적 가해 행위 덕분에 저는 재산 분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그가 제 카드로 긁은 수천만 원의 빚 또한 오롯이 그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잃은 그는 결국 월세방을 전전하며 제가 청구한 위자료를 갚기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매각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와의 기억이 묻은 가구와 물건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예전 결혼 사진을 저는 망설임 없이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가짜 행복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0대,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는 나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제 남을 위해 제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은 오로지 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쓸 것입니다. 주말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포기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온전한 저만의 휴식을 즐깁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배신감에 떨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완성은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푸켓의 그 가짜 낙원은 사라졌지만 이제 제 앞에는 제가 직접 일궈낸 진짜 낙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습니다.